굉장히 로스쿨, 특히 고려대 로스쿨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안녕하세요. 김진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커리어를 쌓고 있고요. 경제살롱이라는 전문직 재테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일경제TV나 KBS, SBS 등에서 전세 사기 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려면 좀 옛날 일이라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 기억이 있는데, 조금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언수회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 수리, 영어 이렇게 제일 중요한 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요. 과탐이나 사탐 이런 다양한 또 공부 방향이 있는데, 전 언수회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수학, 영어 다 중요한데요. 각자 보니까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영역에 항상 강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언어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은 수학을 잘하면 언어를 잘 못하거나, 또 언어를 잘하면 수학이 약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물론 둘 다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리를 잘했고요. 언어가 좀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 독해 이쪽을 공부하는 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예를 들면 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문제집 풀면 되더라고요. 열심히 문제 풀고 열심히 또 다양하게 계속 노력을 하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는 시간 싸움,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얼마나 공식이나 단어를 암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죠. 언어 영역을 암기해서 푼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어는 암기가 아니라 독해력을 늘려야 되고요. 독해력을 늘리는 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 방법으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언어 영역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으려고 했고요. 책의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책, 사회책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차라리 소설책을 읽으세요. 무협지도 좋고 판타지 소설도 좋습니다. 이렇게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올라가고, 수능 시험을 볼 때 그냥 언어 지문이 엄청 빨리 읽힙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상승시키려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소설책, 여러 가지 책 자체를 많이 읽어왔습니다. 네, 그게 그리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옛날 얘기인데, 저는 사실 언어, 수리, 영어는 다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틀린 게 없었고요. 다만 사탐에서 좀 틀렸었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공부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기숙사에 다녔기 때문에 이동시간 같은 게 줄었어요. 그래서 또 먹고 자고 숙식을 다 거기서 해결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나머지 12시간 이상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활동, 취미 활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공부만 했던 친구들보다 본인의 취미나 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그래서 서울법대, 서울대 의대 등등 좋은 학교에 입학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만 잘했던 게 아니라 운동도 다 잘했던, 운동 축구, 농구 반 대표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은 좀 적었고, 상대적으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꼭 저는 취미나 운동 같은 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전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운동이나 취미로 잘 풀어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방법을 생각하자면은 핵심은 저를 많이 믿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무작정인 믿음보다도 아이가 어떻게 더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또 예를 들면은 공부 시간과 취미 활동 시간에 뭐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좀 제가 자율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모님이 믿어주심으로써 제가 얻을 수 있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절 믿어주셨고, 이게 교육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리고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었습니다. 또 부모님의 역할도 동기부여에도 컸었고요. 예컨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나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그냥 성취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선생님들도 예뻐해 주시는, 이런 게 그냥 작은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감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조금 더 성취감의 범위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또 예를 들면 좋은 대학교 가서 또 좋은 직업이나 좋은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동기부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공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아니 좋은 직업을 갖고, 이런 기준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가 사실 가장 정직하고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꿈꿀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걸 얻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또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로에 대한 결정을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사실은 좀 막연했었죠. 막연하게 좋은 대학교 가면은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제가 법학과를 진학했지만 사실 제가 법조인의 꿈을 갖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제가 다른 꿈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위공무원, 행정고시 시험 이런 거를 이제 원하셨었는데, 그냥 막연히 생각하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저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공무원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법학과를 갔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다양한 걸 들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직업이 뭔지, 그리고 정말 좋은 직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문과 대학교에 입학해서 사실은 정말 많은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철학 수업도 들었고요, 정치 외교 수업, 그리고 경제학과 수업, 경영학과 수업, 여러 가지 또 인문학과 수업들을 다양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던 게 사실 저는 철학이랑 정치 외교 이쪽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쪽은 정말 이제 사회의 모든 다양한 일을 공부하는 분야이고 조금 더 실천적인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학과도 저는 이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되게 좋았었는데, 문제는 재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학문은 모호해지더라고요. 이제 철학과를 재밌게 들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어떤 거를 써야지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었고, 정치회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제 경영은 좀 답이 있었지만 모호함이 적고 조금 정답이 있는 게 저한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학문의 길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저한테 맞고 답이 나오는 학문이 결국에 법학이더라고요. 법학은 이제 판례를 계속 공부하게 되고요. 또 법에는 쉽게 말하면 승소와 패소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에 따라 또는 이런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조금 답이 나오고 조금 명확했던 학문이 저한테는 법학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학을 진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학교 거의 한 5, 6년 차에 접어들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의 생활은 저의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또 어떤 학문이 맞는지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 로스쿨을 입학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땄는데요. 고려대 로스쿨을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입시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이거든요. 그리고 고려대 로스쿨과 이제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서울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이 있습니다. 이 세 학교의 정원을 다 합쳐도 정확히 말해서 390명이네요. 390명. 390명이면은 한 10년 전에 사법시험 시대로 돌아가면은 변호사 중에서도 판검사가 되는 숫자예요.
390명이면 판검사 양이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스쿨, 특히 고려대 로스쿨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까다로웠던 게, 여기는 또 다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좀 리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건 또 뭔가 수리 능력, 언어 능력 같은, 마치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는 수학 능력 시험 같은 비슷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드립다 무슨 법을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과 문해력, 수리력을 길러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학점입니다. 로스쿨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지, 학점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 들어가려면은 소위 본인이 나온 학부에서, 그 단과대학의 학부에서 거의 과탑을 하셔야 됩니다. 과에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교수님이 뭐 친구야 넌 교수 할 생각 없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 사실 로스쿨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학교 4년 내내 엄청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리트라는 적성 시험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 평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뭐 탭스라든지 토익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도 어렵고, 또 적성 시험도 너무 잘 봐야 돼서, 보통 요즘에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뭐 2년, 3년씩 막 로스쿨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쵸. 대외 활동도 많이 있었어요. 그 로스쿨 들어갈 때 사실은 대외 활동 경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턴 생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권재단이라고 뭐 그런 데서 인턴한 경험도 있었고, 또 다양한 뭐 봉사활동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학점이나 어떤 리트에 비해서는 훨씬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뭐 그렇지만 사실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로스쿨에 입학하기도 전에, 변호사가 되기도 전에 로펌에 가서 인턴을 하는 그런 경력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 오히려 수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로스쿨 입학하는 친구들의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생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 로스쿨 입학생들의 어떤 스펙을 보면은 무조건 스카이 학부는 필수고요. 스카이 학부 플러스 포항공대, 아니면 카이스트, 아니면 스탠퍼드, 뭐 하버드, 이런 학부 출신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친구들이 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에 나온 그냥 일반적인 애들이 아니라 거기서 과수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로봇 경진대에 나가서 뭐 대통령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특출을 나서 에이스로 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발을 틀어서 변호사로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로스쿨에도 아버지가 변호사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이 변호사. 저도 사실 아버지가 변호사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거지만, 로스쿨 교수의 자제분이 해당 로스쿨에 입학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특정 로펌에 다니는 아버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할 때 그 아버지 로펌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로스쿨 초창기에는 조금 많이 일어났었어요. 많진 않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님의 자제가 입학했다고 해서 입학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공정성을 지키면 되는 거죠. 로스쿨 교수의 자제가 입학했을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뽑아야 되고, 또 아무래도 로스쿨 교수가 이제 하는 수업은 그 자제분이 들어가는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도가 요즘에는 많이 좀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펌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로펌은 사실은 학교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이제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로펌의 어떤 대표인데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는 사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법조인이 갖는 사회적 위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일부러 자제하려고 하고, 특히나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대 이제 아버지가 있는 부처에 바로 뭐 아들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특히 무슨 뭐 지인 추천으로 로펌에 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로스쿨에서의 공부량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즐기는 자가 이제 가장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건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즐기는 자는 꿈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로스쿨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조인, 나는 판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검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쿨에서의 공부량은 그런 로망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 동기들 예로 들면은, 동기들 중에 예를 들면 뭐 가끔씩 노트북이나 공부하는 거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거 보잖아요. 저 때는 배경 사진으로 그 배우 조승우 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승우 씨가 검찰 역할 드라마나 그 영화를 찍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다 조승우예요. 조승우의 어떤 비밀의 숲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은 뭐 검사 관련 뭐 검사 외전도 있고 뭐 또 내부자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꿈이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공부량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뭐 좀 시험 기간이나 좀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진짜 공부에만 올인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 시간을 따지면 하루 12시간 이상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고, 공부량보다는 기본적인 성향이 되게 성실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느끼는 게, 로스쿨 졸업한 사람이 되고 변호사가 되잖아요. 로스쿨생이나 변호사생이나 그냥 제가 사회에서 만났던 모든 직업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성실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공부예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퇴근이 없습니다. 그냥 주 7일 다 일하는 친구들이 많고, 하루 쉬는데, 하루 쉴 때도 뭐 일주일에 주 6일 출근하고, 하루 쉴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쉬면은 그 변호사는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 가서 무슨 뭐 자본시장법을 더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성실도 자체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직업군의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실하고 공부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시험. 이제 로스쿨 들어가시면은 진짜 안 좋은 게, 로스쿨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50%를 하면은 되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되는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변호사 시험만큼 어려운 시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허수가 없어요.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벌써 좀 공부를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좀 더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1년에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인데요. 이 숫자는 같은 전문직인 의사랑 비교할게요. 의사는 의대 입학생이 아니라 의사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1년에 3,000명이 넘습니다. 로스쿨은 입학하는 데에도 벌써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의사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사분들이 항상 고생하시고 정말 어렵게 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숫자로 따지자면은 의사는 이제 의사 국시를 보죠. 국시 합격률은 제가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되는 건데, 로스쿨은 50%고요. 로스쿨 입학 정원이 의사 배출 인원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 합격생은 의사만 말하는 거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등 기타 의사 직업 다 뺀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 면에도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예를 들면은 로스쿨은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있습니다. 뭐 좋은 로스쿨도 있고, 뭐 조금 뭐 서울에서 멀수록 약간 뭐 입학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디 로스쿨이든 가려면은 정말로 본인이 학부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학부가 최소한 인서울은 들어가야지 로스쿨 좀 갈 수 있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은 정말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이번에 5번째 시험을 보는 친구도 있고요. 이게 안타까운데요. 저는 변호사 시험 자체가 막 엄청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어떤 시험으로 걸러내야 되잖아요. 모두를 다 변호사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걸러야 되는 시험이 있는 것 뿐이고, 그 시험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암기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할 때는 암기력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천재들이 막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이런 데서 항상 과수석을 했던 친구인데 변호사 시험에 3번인가 떨어졌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그 친구는 경제학 그쪽에서의 어떤 두뇌의 명석함이나 성실성은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가장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것과 다르게 변호사로서의 요구하고 있는 암기력이라는 덕목은 또 본인과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동기 중에 자퇴한 분들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이제 직업이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조종사 자격이 있었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일단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로스쿨은 그냥 처음 입학할 때는 정말 다양한 인재를 뽑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예를 들면 5년 이상 일반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인 과학 쪽에서 능력이 있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은 이제 파일럿으로의 경력과 경험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은 얼마나 참 훌륭하신 인재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항공법에서 어떤 분쟁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완전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분이 생각한 로스쿨의 어떤 환경은 너무 달랐던 거죠. 3년 동안 이제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성향과 안 맞았고 특히 파일럿은 약간 좀 자유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자유로웠어요.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뭔가 좀 세계를 일주하고 싶은 꿈이 있던 분인데 너무 안 맞아서 자퇴를 하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자퇴하신 분은 이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자격을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그분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안 맞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는 돈보다는 명예입니다. 명예. 판검사의 길이 열려 있고 또 의사보다는 조금 더 넓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돈만 생각한다면은 의사가 훨씬 더 전 잘 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분도 오셔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본인이 가진 의사 자격증으로 의사하는 게 변호사로서 사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의 생각과 완전 달랐던 거죠. 그래서 자퇴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변호사 시험은 이제 5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딱 5번 주는 거예요. 5번 떨어지면 이제 영구적으로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5번만 딱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연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임신했다든지 아예 못 볼 사유가 없으면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아예 5번에서 오탈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5번 다 떨어진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동기보다도 선배들. 그래서 아예 5번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은 더 많은 분들은 한 3번 보시면은 3번 보고 떨어졌다면은 본인이 안 맞는다는 거 알아요. 이게 계속 한다고 반드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게 빨리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이 5년이지 가장 인생에서 황금 같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오탈제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는 그래서 한 3번 보시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근데 포기했다고 그냥 아예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변호사 자격을 딸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공부한 게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스쿨 3년 경력만 가지고 있어도 시중에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은행이나 사업체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로스쿨 졸업만 해도 대우를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려서 이제 입사해서 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쵸. 보통은 그냥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예를 들면 대졸공채에서 법학 적성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취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진로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로펌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진로고요.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쌓는 거죠. 로펌도 그냥 로펌이 아니라 좀 세분하면은 대형 로펌이 있고 중소형 또 아니면 아예 작은 로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이렇게 큰 로펌이 있고요. 이런 대형 로펌에 가시려면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적이 좋아야 되고 사실 성적 순으로 이제 대형부터 중소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제 소형 로펌이라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소형일지라도 좀 연봉이 높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전관 로펌이라고 해서 기존에 판사, 검사를 수행하시던 분이 나와서 차린 로펌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경력을 쌓는 친구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검사죠. 아무래도 판검사 진로를 꿈꾸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로스쿨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판사나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판사를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로스쿨을 졸업하면은 로클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일반 법원의 어떤 로클럭 TO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판결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바로 검사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는 돈은 크게 많이 못 벌 수 있어도 이제 명예롭고 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죠. 세 번째는 사내 변호사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변호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 됐든 일반 뭐 기업이 됐든 사내 변호사로서 취업을 해서 이제 그쪽 법무 업무, 기업 법무 업무를 볼 수 있고, 이쪽에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이 조금 괜찮은 편이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공기업. 제가 가는 진로가 이제 공기업인데 많이는 가지 않아요. 공기업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공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선호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개업하는 거죠. 이제 변호사로서 내가 다른 곳에서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바로 내가 개업 변호사로서 할 수 있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변호사로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개업 변호사로서 바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요. 대신에 나의 책임과 어떤 나의 실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선호도는 우선은 대형 로펌과 판검사를 가장 선호합니다. 대형 로펌과 그 판검사는 사실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사 쪽은 검사를 아예 애초부터 꿈꾸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검사는 그리고 약간 진로나 준비할 게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로스쿨 3년을 검사에 올인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곡차곡 자신이 로스쿨 생활 성실히 해서 성적 좋으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형 로펌과 판사와 검사는 조금 거의 선호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내 변호사는 선호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애초부터 요즘에 워라밸이 중시되기 때문에 내가 애초부터 조금 그래도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고 싶다, 또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싶다 하면은 이제 사내 변호사도 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업 변호사의 현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개업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장단점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가거든요. 원래 로펌에서는 월급만 가져가는 건데 개업 변호사는 내가 수임하는 모든 사건마다 모든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점은 내가 열심히 잘만 하면은 수익이 커지죠. 근데 똑같은 의미에서 단점은 내가 잘 못하면, 영업을 잘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건 의뢰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어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비교 대상으로 의사를 비교할 수 있는데 혹시 한 푼도 못 버는 의사 본 적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의사는 어쨌든 간에 좀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아프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병원이기 때문에 큰 돈도 들지 않고 또 건강보험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사는 웬만하면은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그런 게 없어요. 변호사는 사건 수임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왕창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 변호사는 사실 정말 쉽지가 않고, 특히나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분들이,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의뢰인분들은 다 40대, 50대, 60대가 많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어떤 부를 형성하신 분들이 또 사건 의뢰도 맡길 수 있거든요. 또래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좀 어린 변호사들이 바로 개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을 하시는 변호사들은 최소 월천은 벌어야지, 벌 수 있다는 생각과 확신이 있어야지 개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업을 했을 때 이제 연봉이 보통 더 적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이 2억, 3억 하시는 변호사들도 그냥 1억만 벌어도 내가 개업해서 하고 싶다. 왜냐면은 개업 변호사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예컨대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내가 한 건을 수임한다. 그러면은 내가 완전 저렴하게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건만 수임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 건만 수임해도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개업 변호사 하실 때는 너무 지쳐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개업 변호사 하실 때 정말 좀 더 많이 벌고자 개업하시는 분도 또 많죠. 그런 분들은 기대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월 1000만 원 최소 이상, 본인이 세후로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그거 이상은 돼야지 개업 변호사를 꿈꾸고 개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기대소득인데 평균 소득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평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1000만 원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한 50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로펌 기준으로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대형 로펌이 있기 때문에 업무 양이 그냥 상상 초월인 것 같거든요. 주 6일은 무조건 일합니다. 주 5일 일하는 대형 로펌은 전 못 봤고요. 이틀을 쉰다? 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고 이제 좀 그래도 여유를 찾으려면 하루는 온전히 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일요일은 온전히 쉬고 토요일은 절반 정도 근무하고 이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평일에는 이제 10시에 퇴근한다 하면은 칼퇴입니다. 칼퇴.
그냥 뭐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3, 4시까지 막 일하거나 뭐 가끔 바쁜 일 있으면 밤새고 이런 거는 정말 허다합니다.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씩은 그렇게 새벽까지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 출근 시간이 조금 자유롭긴 해요. 출근 시간이 뭐 재판이 당장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 출근 뭐 아침 10시까지 가면 된다. 아니면 전날 밤 됐으면 뭐 12시까지 와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업무량 자체는 하루 뭐 12시간 정도 일하는 거는 정말 다반사고 저녁 시간에 퇴근한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대형 로펌의 삶입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변호사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기업을 제가 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일반 변호사가 좋은 일 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는 사실은 의뢰인의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다 좋은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돈 있는 사람의 어떤 의뢰를 들어주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로펌에서의 경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뭐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좀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로스쿨생 입장에서 좀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판사 검사는 조금 특수한 분야에 있었고 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겁이 많아서 무서운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검사는 무섭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이제 판사도 저로서는 바로 판사로 할 수는 없고 로스쿨럭에 이제 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은 어쨌든 간에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컨대 뭐 한국전력이라면은 그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일은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고 거기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수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기업에 가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또 내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기업을 택했고요. 2번째로는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변호사로서의 비전이 있으려면은 좀 장기적으로 저는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10년, 20년 근무를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그 전문성을 살려서 또 나중에 로펌에 갈 수도 있고 또 개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문성을 살리기에 좋은 곳이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변호사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요. 변호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하거든요.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는 사실은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 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IT 분야 전문가다 하면은 IT 분야만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능력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IT를 잘하지만 교통사고도 할 수 있고 형사, 민사 다 할 수 있어야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일반 로펌에서 키울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나의 스페셜한 걸 이제 쌓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을 택했습니다. 공기업에서의 변호사로서의 삶은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특히 워라밸이 좋았습니다. 저는 워라밸을 꿈꿔서 공기업에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친구들은 다 로펌이나 판검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 6시에 칼퇴하는 친구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항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6시에 퇴근하면 뭐하지? 로스쿨에서도 6시 이후에 공부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녁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뭐지? 해서 되게 어떡하지 했는데 고민은 채 일주일이 안 갔습니다. 놀면 되죠.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 좀 현실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기업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특히나 또 그 공기업에서 제가 일했을 때 모든 분들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왜냐면은 공기업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기업에 입사한 사례가 거의 제가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국에는 공기업에서의 퇴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왜 퇴사를 하게 됐냐면은 우선 공기업은 어쨌든 간에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직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직급보다도 이제 그냥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갖는 이제 그런 뭐 대리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간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직급이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말단 직원일 수밖에 없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은 또 그 직급에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당연히 제한되어 있었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좀 큰 일,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은 최소한 10년은 근무를 해야지 제가 그 직급에 맞는 권한을 쥐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책임과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회의가 조금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당장 대형로펌 가서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가진 정말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리 신참 변호사라도 내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건이 지고 망해도 내 책임이지만 승소하고 잘 되면 다 내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뿌듯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검사와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의 변호사로서는 그런 게 적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결국에 퇴사하고 기업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변호사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왜 퇴사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때 너무 좋았고 안정적으로 다녔고 또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또 비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오지만, 다시 말하면은 제가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도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불안정성이 항상 저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숙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저도 어차피 돈을 바라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중에서 변호사가 당연히 원탑이에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세상 어떤 분야이든 간에 법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의료 분야, 의료법이 필요하고요. 사회 분야, 사회 관련 법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팀이 있어요. 인사팀이 있고, 기획팀, 재무팀, 홍보팀, 다양한 팀이 있는데요. 어느 팀에 가서도 변호사는 항상 우대가 됩니다. 왜냐면 모든 이 사회가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물론 변호사가 모든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직업에 소속해 있는 분보다 그 법과 그 분야를 제일 빨리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을 맨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는 어느 역할을 하든지 할 수 있고, 제가 개업 변호사로서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교육 관련해서 또는 진로 관련으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또 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매일경제 TV 나와서 전세 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세 사기 방지, 전세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변호사로서 제가 조언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KBS나 SBS 나가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해요. 제가 투자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 가면 또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변호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의 꿈을 꾸지 않고 사실 법학과에 입학을 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공무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왜냐면은 변호사는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거고요. 소송을 맡긴 의뢰인은 그 소송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예컨대 형사소송 같은 거는 어쨌든 범죄가 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돈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고요. 변호사는 돈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지만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질 수 있는 건데 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 미안함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한테 질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범죄가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그분이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럼 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이 변호사라는 직업인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구야, 넌 성격상 그게 안 맞는다. 내가 평생 3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판결 선고일 전날엔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왔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변호사로서 지금도 사실 계속 만족하시면서 생활하시고 저 또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는 승소하고 또 의뢰인의 어떤 고충을 들어줬을 때 또 보람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하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하루는 그냥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랑 가장 비슷한 직업은 학자예요, 학자.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판례를 조사해야 되고 승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 법률을 생각한다든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거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저는 이제 개업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처럼 각종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경제라든지 KBS 나가기 전에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경제살롱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함께 공부하고 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좀 적절한 지식, 유용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본업인 변호사로서 이제 의뢰인의 어떤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의뢰인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고 또 승소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이런 일과로 세 가지로 크게 하루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지금 삶을 걷고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조금 공기업 변호사로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좀 10년, 20년 평생 직장을 꿈꾸면서 다니기도 했고, 또 비전을 갖고 차분히 커리어를 쌓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불안정성, 안정되지 못하고 좀 항상 이제 도전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안 좋게 표현한 거고요. 좋게 표현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꿈꾸거나 또는 뭔가 공부하신 분들께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개업 변호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일반 제가 사내 변호사나 아니면 판검사는 나오면 안 됩니다. 로펌 변호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촬영하고 다른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또 뭐 KBS 같은 방송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개업 변호사가 가진 진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전 생각을 못했는데,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좀 행복 같습니다. 학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벌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단편적인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보통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몇 사람 못 만납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그 기준은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편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편견 없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학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학벌보다 더 좋은 기준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 공정한 기준이 뭘까요? 삼성전자 뭐 시험일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직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공정한 시험은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대학교 입학하는 수능 시험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어떤 사람의 편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학벌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서, 뭐 대학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분이 수능 시험을 잘 본 거고요. 그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무려 20년간 평생 그 어린 유년 시절을 성실하게, 그리고 어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거고, 그것의 결과가 가장 공정한 시험인 수능을 잘 본 거고 또 대학을 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고 그 사람을 평가할 기준이 녹록치 않다면은 학벌보다 더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은 고작 중고등학교까지의 성실성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대학교 이후에, 20대 이후에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학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직장, 어떤 뭐 인턴, 어떤 경험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커리어를 쌓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기에 얻는 특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게 저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왜냐면은 변호사가 옛날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이 많고 한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전문직, 변호사라는 그 어떤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또는 의사 이런 분들은 저는 진짜 사회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는 어떤 것보다 저는 변호사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변호사로서 그래도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찌 됐든 간에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학부가 좋은 학부를 나와야 되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고요. 학부에서 학점이 좋아야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 4년 내내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도 통과해야 되니까 변호사 시험을 위한 로스쿨 3년도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또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면은 그 이후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의 평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변호사기 때문에 나름 지표는 될 수 있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교를 잘 나오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 출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을 꿈꾸고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간판이 절 설명해주지도 않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절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번다. 또 변호사는 뭐 명예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생각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전혀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변호사라는 직업, 대학교라는 간판은 정말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꿈꾸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이 보장되지 않고 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으면은 진짜 그쪽을 추구하면은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내가 만약에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방송에 나가고 싶다 또는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변호사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돈이 아닌 또 명예가 아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양하고 그 꿈을 뭔가 이루고 싶다면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당신의 꿈이 어떤 꿈이 되었든 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